하버드 대학교 강의실 열띤 토론을 하며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 연구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또한 같이 한국을 방문했던 중국 기자는 국가 전복 혐의로 구치소에 다녀온 후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젊은 세대는 탈중국을 외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일지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존 스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두 명의 특별한 기자를 만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2023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어요.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은 날로 심화됐고 코로나19의 여파는 여전했죠.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료 교수가 저에게 물었어요. 존, 혹시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봤나? 놀라운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진 한국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지? 그때부터 한국 경제를 한번 깊이 연구해보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주도 활발한 스타트업,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 콘텐츠까지 정말 놀라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중국 기자 리멍의 기사를 접하게 됐어요. 리멍은 중국의 경제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보도하고 있었죠. 부동산 버블 붕괴 위기, 천문학적인 지방 정부 부채, 20%를 넘는 청년 실업률.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기자의 시각이 정말 흥미롭군. 꼭 만나봐야겠어. 하지만 리멍은 중국에 있었고 그의 기사로 인해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직접 만나긴 어려울 것 같아 우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리멍 씨, 당신의 기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포럼에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며칠 후 리멍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리멍은 중국의 붕괴 현실을 담은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가 구치소에 다녀왔다 했어요. 그래서 답장이 늦었다고 했죠.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 중국에서의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행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리멍의 한국 방문을 돕게 됐습니다. 학술 교류 명목으로 비자를 받는 과정부터 최선을 다해 지원했어요. 한편 한국의 국제뉴스 전문기자 박지원의 보도도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박지원 기자에게도 연락을 취했죠. 박지원 기자님, 곧 있을 서울국제경제포럼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다행히 박지원 기자도 흔쾌히 만남을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활기 넘치는 도시, 어디를 가나 느껴지는 혁신의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부심 넘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 무언가 특별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얻었어요. 서울에서 먼저 리멍을 만났어요.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박지원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세련된 모습으로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요. 반도체, AI,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게다가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요. 두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계 경제의 현주소와 한국의 위치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죠. 우리 셋이 함께 대담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각자의 시각으로 본 세계 경제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다행히 두 분 모두 동의해 주셨고 우리의 대담은 서울국제경제포럼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포럼 당일 제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발표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과 혁신 능력에 대해 강조했죠.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리멍이 갑자기 일어나 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언론인 리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리멍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꺼지기 직전입니다. 2선, 3선 도시의 유령 도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방정부 부채는 천문학적 숫자에 달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리멍은 계속해서 중국의 문제점들을 나열했어요. 게다가 인구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기술 제재로 우리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리멍의 말이 이어질수록 회의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 저는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리멍 씨, 중국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국도 여전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있지만 중국의 잠재력과 회복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리멍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특히 언론의 자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이 말에 박지원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리멍 씨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주화 이후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정착되면서 혁신의 속도가 빨라졌죠. 이게 바로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토론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단순한 경제 포럼을 넘어 사회 시스템과 혁신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으로 발전한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 문화와 언론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점에서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포럼을 통해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화했다고 봅니다.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우수성까지 인정받게 된 거예요. 서울국제경제포럼 이후 우리 세 사람은 함께 한국의 혁신 현장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특히 중국의 경제 위기와 대비되는 한국의 강점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먼저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본 광경은 리멍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곳은 정말 놀랍네요. 중국의 베이징 중간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정부와 기업,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 생태계가 인상적이에요. 리멍의 말에 박지원 기자가 덧붙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기술 집적지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 빅데이터, 로봇 기술의 융합이 일어나는 곳이죠. 중국의 부동산 중심 경제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수원의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임원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등 미래 기술의 핵심을 개발하고 있어요. 최근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나가려 노력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리멍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런 첨단 기술력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걸 새삼 실감하네요. 우리의 마지막 방문지는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까지 모든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떠올렸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뒤처져 있죠.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의 한 식당에 모였어요. 리멍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이 당면한 문제들 중 부동산 버블, 지방정부 부채, 청년 실업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박지원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끊임없는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어요. 특히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주의가 이런 혁신의 토대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혁신이 어떻게 선순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예요. 이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의 혁신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이 아니었죠. 사회 시스템 전반의 유연성과 개방성,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 이것이야말로 한국 혁신의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국제경제포럼이 끝나고 우리 세 사람은 한국의 혁신 현장을 직접 둘러본 후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깊이 있는 대담을 나누기로 했어요. 한국의 미래, 세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대담은 후에 여러 국제경제 저널에 게재되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저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의견을 보탰습니다.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기업들도 시장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한국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대담은 이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국제적 리더십으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박지원 기자가 말문을 열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 코로나19 대응 모델 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제가 여기에 의견을 보탰어요. 맞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예요. 특히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대담의 마지막 주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었어요.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어요. IT 인프라, 높은 교육 수준, 빠른 기술 수용력 등이 강점이죠. 다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리멍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중국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 사회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한국의 미래가 곧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어요. 한국의 혁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개방성과 유연성이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했죠. 이 대담은 여러 국제 경제 저널에 게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국을 배우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우리는 한국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버드 대학으로 돌아와 글로벌 경제 혁신 강의에서 한국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제 모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의 재벌 개혁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대해 많은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은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균형 잡힌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맞물려 있죠. 정경유착을 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한국의 재벌 개혁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여전히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경제를 좌우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크지만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방문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수많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대기업과 협력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 그리고 대기업들의 변화된 태도가 이를 가능케 했죠.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고용 체제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는 한국 사회의 큰 과제 중 하나예요. 하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멍은 중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기사는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민주주의의 발전, 언론의 자유, 그리고 시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경제 성장의 질적 측면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리멍의 기사는 검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중국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특히 한국의 부동산 정책, 청년 실업 해소 노력,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을 상세히 소개했죠.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투명한 정보 공개. 이는 우리 중국의 부동산 버블 문제 해결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는 국제 언론인 포럼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한국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보도를 넘어섭니다. 우리는 사회의 감시자이자 때로는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와 혁신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인이었죠. 그의 발표는 많은 개발도상국 언론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어요. 우리 세 사람의 노력은 점차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세계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경험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리고 포용적 성장 정책은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평가에 겸손히 귀 기울이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났지만 한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혁신과 도전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은 어떠셨을까요? 중국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터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